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그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2월 26일은 우리가 뭐 잘 알죠.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사건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그 이제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빈곤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면 항상 그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마음 아픈 사건이었죠. 예. 일반적으로 그 사회복지제도 하면은 공공구조 정책,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정책, 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나눠 갖고 이제 복지 정책을 그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다 이런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갖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지금 이 현대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절대 빈곤은 사라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 이제 자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뭐 6.25 사변을 겪을 때 뭐 이럴 때 같이 정말 그 거지들이 때를 지어 갖고서 아침이면은 밥으로 돌아다니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노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먹을 게 없어 갖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일면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뭐 그러한 그 이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회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갖고서 빈곤이 그 어떤 함정이나 나락에 빠져 갖고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사건의 경우가 이제 바로 그에 해당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그 흔히 그 송파 세모녀 사건, 뭐 그다음에 또 뭐 증평 세모녀 사건도 있었죠. 예. 증평 저 고향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그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사회복지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 세모녀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천동에 사는 세모녀가 이 송파구 시리즈 같으네요. 송파구 삼전동 얘기를 했었는데 송파구 석천동 얘기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모녀가 큰딸이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예,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딸은 만성질환. 정말 이제 2월 28일이 이제 희귀질환의 날인데 뭐 희귀질환과 만성질환은 또 이제 좀 다르죠. 어찌됐든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로닉이죠. 크로닉한 병은 쉽게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질환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또 실직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고에 시달릴 수뿐이 없죠.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번개탄을 피워놓고 세 모녀와 함께 유명을 달리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모녀는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부양 의무자라는 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그 아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부양의 의무 아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저 딸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 부모가 아무리 이 가난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아무리라는 그 선은 있겠지만은 그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양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어, 행정은 이 법의 후속 영역이기 때문에 법에 써 있는 대로 행정은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걸 넘어서면 이제 뭐 월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은 이제 그 입법에 의거해 갖고서 이제 그 집행이 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런 선 때문에 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지원을 이제 타진한다는 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제 염두에 뒀겠죠. 그러나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관공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신청하지 않고서 계속 이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해온 거다라는 얘기죠. 이는 30세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 부양의무자가 이제 30세 성인이 있으니까 30세면은 분명히 소득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으로 증명을 못 하더라도 추정소득, 이 정도의 성인은 이 정도 소득을 올릴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갖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엄청 이제 고통스러운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그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차상위 계층은 뭐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100원을 갖고 한 달을 먹고 사는 사람, 100원을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어떤 이제 소득을 갖다 이제 선을 그었다라면은 99원을 버는 사람은 정말 100이라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 101원을 버는 사람들은 그 100이라는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하지만 99원과 101원의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크냐 이거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지 사각지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여실히 이제 드러나게 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모녀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 그러나 그 개정안을 적용해도 본 사건의 당사자인 세모녀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되지 못한다. 네. 법을 개정했지만 그렇게 개정한 기준에 의거해서도 역시 이 사람들은 수급, 수급권을 갖다 받을 수 없다. 수급권자가 못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런 차상위 계층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러운데,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분해 줄 수가 없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법 체계를 갖고서 행정을 움직여 나가는데 이제 저런 사각지대가 생기면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민간 그 음, 쪽에서 어떤 그 제도권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 민간 입장에서 이제 그런 복지 혜택을 갖다 민간 입장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든 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좀 호전되게 그렇게 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사회에는 있는 거예요. 국가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라도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세무녀는 70만 원을 남기고서 더 이상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연탄불을 이제 피우고 어, 유명을 달리했겠죠. 이는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사실은. 자,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저런 자료를 통해서 음,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사회복지 제도를 한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국가 사회의 사회복지 제도를 크게 대분하면은 어,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분야가 있다는 얘기죠. 공공구조정책, 그다음에 사회보험정책,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공공구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했듯이 어떤 그 빈곤선, 국가가 지정하는 빈곤선이 있어요. 그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최저한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삶의 조건, 그건 맞춰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것은 세금으로 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갖고 그 세금의 일부를 공공구조, 즉 세금을 이용해서 빈민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구조 정책을 갖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정책이 있죠. 사회보험 정책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흔히 4대 보험 얘기를 이제 하죠. 음,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그다음에 어, 산재보험 이렇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이제 5대 보험이 되는데 장기요양보험은 사실 건강보험에 연동되기 때문에 뭐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해도 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보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의 가입자가, 그 가입자가 국민이에요. 국민이 보험료를 내죠. 매일 보험금을 납입을 합니다. 뭐 직장이 50%, 개인이 이제 종업원이 50% 해갖고서 이제 그 보험금을 갖다 보험료를 계속 이제 납부를 하죠. 건강보험 같으면 건강보험공단에다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일괄 그렇게 이제 납부를 받아갖고서 이제 그 이렇게 쭉 네 개의 그 보험 해당되는 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보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렇게 지금은 내가 그 어떤 위험에 처해 있지 않지만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고, 내가 나중에 어떤 그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국가가 그 보험금을 받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갖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걸 막아주는 거예요. 건강보험이라고 하면은 어 평상시에 아무런 그 병이 없지만 건강보험료 계속 납부를 하죠. 그러다가 내가 병이 나면은 이제 병원 가서 진료 치료를 받고서 이제 어 자기 부담금 일부만 이제 내고서 이제 싼 값에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제 건강보험인데, 그 네 가지 종류의 보험을 사회보험 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정책이 있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인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은 뭐 지하철을 그 무료로 탑승한다든가, 아니면은 경로당에 가서 어떤 그 어 놀이문화를 즐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서비스 정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인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 국가는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저런 개념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인제 공산주의는 그렇지가 않죠. 그건 국가가 다 해 주는 거니까. 자, 이는 인류가 역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발전시켜온 복지 제도로서 절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인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공공구조정책이란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빈곤을 퇴치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저 생활을 국가사회가 보장하는 정책으로서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학이 추구하는 것이 산술적 평등이지만 이 역시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완벽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그에 근접하기 위하여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술적 평등이라고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개예요. 근데 10명이에요. 그러면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씩 나눠서 쓰는 게 그 산술적 평등이에요. 그러나 인간 사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산술적 평등이 모순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많이 아픈 사람한테는 2개 줘야 되고 아주 건강한 사람한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평등도 평등이고, 그다음에 한 개씩 나눠 갖는 것도 평등인데, 그 한 개씩 나눠 갖는 그 산술적 평등이 바로 사회복지학이 추구하는 평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회복지학이 점점 그 심도가 깊어지고 그다음에 그 확장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저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저희 아주 그냥 전 국가적으로 응?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을 쓸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공산주의나 이제 다름없는 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시장 경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 그 분야가 이제 뭔가 그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 정책을 많이 마련해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럼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하냐?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산술적 평등을 갖다가 실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네. 그건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소련이 뭐 그걸 못 해갖고서 무너진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아주 그 70%는 권력을 갖고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 역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민중과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죠.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그게 무슨 공산이에요? 공산이야? 그야말로 서로 똑같이 나눠가져야 되는데. 공산주의,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계도 역시 불평등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거기도 가난한 사람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 가난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죠. 그렇듯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난을 구제한다는 게. 그래서 조금 냉정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단지 송파 세모녀의 그 세모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았던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저 사람들 살라고 엄청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뭔가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죠. 만성질환이라든가 어머니는 실직을 한다든가 이게 다 그 사회적인 오염 요소거든요. 그런 장벽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 살아가는데 불편해지고 가난해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그 국가 사회가 정하는 그 빈곤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어,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로 그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송파세 모녀 사건 같이 그 차상위 계층으로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각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음, 그 이제 앞에서 그 살펴봤을 때 법을 갖다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개정하고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법이 우선돼야 돼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뭐 할 수 있는 것은 뭐 자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 쪽 자원을 갖다가 좀 이렇게 뭐 모금을 한다든지 끌어들여 갖고서 이제 아니면 직접 연결을 시켜줘 갖고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그 저런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그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주기 위해서는 역시 입법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잘 빠르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갖고서 워낙 그 서로 싸움박질만 한다면 뭐 그런 거 챙겨 보겠어요. 그리고 뭐 민생 법안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아무런 그 이제 의사결정 안 해준다라고 해갖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참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솔직한 얘기가 정치권에서 어, 자기 제밥에 신경 쓰고 자기가 지켜야 될 권력에 신경 쓰고 여담 공천을 생각하고 뭐 이래갖고 당론에 따르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쟁에 휘말려갖고 아무런 의사결정을 못 해준다면 행정부로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 그 사극에서 보면은 왕이 뭐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밑에 신하가 하오나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끝까지 하오나 전하 하오나 전하 하고 이제 왕의 명령을 갖다가 이제 거두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게 야, 정말 저 신하는 정말 응? 진짜 조선의 선비답게 기계가 참 대단하구나 저런 선비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는데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신하들이 자신의 그 재산 권력에 그 조금이라도 손해가 날 때는 하오나 전화를 끝까지 했다고 보더라고요. 민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오나 전화를 찾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았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로서 한번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그런 내용이었죠. 네. 자, 어찌됐든 이 송파세모녀 사건은 정말 그 우리 모두에게 가슴 아픈 그런 사건 사고였습니다. 그러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루하루 해야 될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임영로 TV의 임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